그러면 진로는 어떻게 될까? 오늘날 우리는 10대와 20대의 직업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 해당 분야의 일을 하며 나머지 인생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40대와 5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지만 인생은 일반적으로 배움의 시기와 일하는 시기로 나뉜다. 그런데 150세까지 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기술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계에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일할 것이고 90세에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사람들은 65세에 은퇴하지도 새로운 생각과 포부를 지닌 신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지도 않을 것이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과학은 장례식만큼 진보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한 세대가 사라질 때 비로소 새로운 이론이 옛 이론을 뿌리 뽑을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 말은 비단 과학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당신의 직장을 잠시 떠올려보라. 당신이 학자든 기자든 요리사든 축구선수든 당신 상사가 120세이고 그의 사고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형성되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상사를 앞으로 몇십 년 더 모셔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정치 영역에서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푸틴이 90년 더 그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을까? 생각해보니 인간의 수명이 150년이라면 2016년에도 137세의 스탈린이 여전히 정정하게 모스크바를 통치하고 있을 것이고,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은 123세의 중년이 되어 있을 테고, 엘리자베스 공주는 지금도 팔짱을 끼고 앉아 121세의 조지 6세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찰스의 차례는 2076년에야 올 것이다. 다시 현실의 영역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2050년 또는 2100년에 커즈와일과 드 그레이의 예언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21세기에 영원한 청춘을 바라는 것은 섣부른 기대이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다가는 낙심할 거라 생각한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채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불멸을 믿었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힘들 것이다.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지난 100년 동안 2배가 되었지만 그것을 토대로 100년 뒤 기대 수명이 그 2배인 150세가 될 거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 1900년대에 인간의 기대 수명이 40세를 넘지 않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감염병, 폭력으로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기아, 역병, 전쟁을 피한 사람들은 70, 80대까지 살았다. 그것이 호모사피엔스의 자연 수명이기 때문이다. 일반 통념과 달리 과거 수백 년 동안 사람이 70세까지 사는 것은 자연의 드문 예외가 아니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77세에 죽었고 아이작 뉴턴은 84세에 죽었으며 미켈란젤로는 항생제, 예방접종, 장기 이식의 도움이 없이도 88세까지 살았다. 사실 정글의 침팬지도 때때로 60대까지 산다. 사실상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인간의 자연수명을 단 1년도 연장하지 못했다. 의학은 때이른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다. 그러나 우리가 암, 당뇨병, 그리고 그 밖의 주요 사망 원인을 극복했다 해도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90세까지 산다는 뜻일 뿐이다. 그 정도로는 500세는 고사하고 150세까지 살기에도 충분치 않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및 과정들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인체 기관과 조직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2100년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그것은 훨씬 더 큰 시도를 할 희망과 용기를 사람들에게 불어넣을 것이다.
구글의 칼리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음을 해결해 구글의 공동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할 테지만 필시 그 과정에서 세포생물학, 유전의학, 인간 건강에 관한 중요한 발견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구글 직원들은 더 유리한 지점에서 죽음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불멸을 부르짖는 과학자들은 늑대가 보이지 않는데도 늑대가 온다고 소리치는 양치기 소년과 같다. 조만간 늑대는 실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불멸을 얻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죽음과의 전쟁은 다가오는 시대의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고려하고 여기에 기성 과학계의 역학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필요를 더하면 죽음과의 인정사정 없는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간의 생명을 그토록 신봉하는 우리가 죽음을 손 놓고 받아들일 리 없다. 사람들이 어떤 원인으로든 죽는 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기성 과학계와 자본주의 경제는 죽음과의 전쟁에 앞장설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은행가들은 새로운 발견의 기회와 더 큰 이윤 창출의 기회가 생기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든다. 하물며 죽음을 앞지르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과학적 도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영원한 젊음보다 더 유망한 시장을 상상할 수 있을까? 당신이 4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잠시 눈을 감고 25살 때 당신의 몸이 어땠는지 떠올려보라. 단지 생김새만이 아니라 느낌을 기억해보라. 그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하겠는가? 물론 그런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용이 얼마가 되었든지 기꺼이 지불할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고 그것은 거의 무한한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서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과의 전쟁에 거부할 수 없는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죽음을 불가피한 일로 여기는 한 우리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를 습관적으로 억압하거나 다른 목표를 위해 그 욕구를 이용한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기에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전쟁에 나가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하는 말에 목숨까지 내놓는다. 우리가 지닌 예술적 창의성,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앙심은 상당 부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연료를 얻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훌륭한 작품으로 승화시킨 우디 앨런 감독은 은막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나는 내 아파트에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작품을 통해 불멸을 얻고 싶지 않다. 죽지 않음으로써 불멸을 얻고 싶다. 영원한 영광, 국가주의적 기념식, 천국에 대한 꿈은 우디 앨런과 같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대신하는 가련한 대용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에 대한 욕구는 예술, 이념, 종교라는 덜거덕거리는 술에 끌기를 거부하고 눈사태처럼 돌진할 것이다.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눈동자를 이글거리는 광신도들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두고 보라. 노령의 재계 거물들과 늙어가는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손 닿는 곳에 생명의 묘약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죽음과의 전쟁에서 과학이 진전을 이룬다면 전쟁터는 실험실에서 의회, 법정, 거리로 옮겨갈 것이다. 과학적 시도가 성공을 거두는 즉시 격렬한 정치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에 기록된 모든 전쟁과 무력 충돌은 앞으로 닥칠 진짜 투쟁, 다시 말해 영원한 젊음을 위한 투쟁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